우리가 거주하고 싶은 환경과 가지고 싶은 집과의 어느 정도 구분을 가진다면 우리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가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늘은 가까이 지내시는 어떤 분이 생각하고 있던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 이분은 결혼한 지 시간적으로는 꽤 됐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거의 신혼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빌라에 전세로 이제 살기 시작했어. 그 빌라는 네 가족이 같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각각 내 부부에 처해 있던 환경들이 거의 비슷했던 거야. 아이들의 나이나 결혼했던 시기나 그런 게 비슷해서 내 가족이 모두 너무 친하게 잘 지냈던 그런 가족들이야. 근데 그 네 가족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걸어갔던 길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야. 어떻게 달랐냐면 첫 번째 집은 처음에 이제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우리는 집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한 집이 있고, 또 다른 한 집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그 전세집을 사버린 거지.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전세집을 자기 집으로 가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세 번째 경우인데 빌라에서 계속 살다가는 좀 너무 환경이 어렵고 해서 예전에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에 대한 조건이 5년을 살고 나면은 분양 전환해주는 그런 임대주택에 들어가시게 된 거야. 그래서 25평짜리를 분양을 받아서, 근데 거기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분양 전환을 할 때에 다른 어떤 임대주택들은 시세 80%로 전환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최초 분양 당시에 가격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임대주택으로 5년을 살고 이제 곧 분양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됐어. 그래서 요번 12월 달에 분양 전환을 하는데 분양가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2억 7천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한 금액이 한 1억 6천 정도 되고 내 돈이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월 달에 완전히 내 집으로 소유가 넘겨지는 거지. 근데 그 집이 지금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은 이제 집의 가격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요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집은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간 게 아니라 이사를 몇 번을 하면서 자기 집을 사버렸던 거지.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 이사를 가면서 최근 우리 한 4,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확보하게 된 이런 케이스가 된 거야. 그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전세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전세 가격에 대한 자기 자산이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형성이 됐다고 치면 그 빌라를 구입했던 분은 한 4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게 됐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내 지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7억이라고 치면은 내 부담금이 한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니까 순 자기 자산이 한 5억 5천 정도 형성이 됐고, 또 다른 한 분은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게 된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끼리도 지금은 서로 연락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연락을 하더라도 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출발점은 같았지만 중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야. 이분은 그래서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내 돈은 한 1억 여원밖에 없었는데 그 자산이 지금 어쨌든 5억이 넘는 자산으로 변해왔던 과정을 몸소 겪은 거야. 우리가 월급을 한 달에 많이 받는다고 해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치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급쟁이도 아니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일정치가 않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밤새고 남의 일들을 해주고 해서 300만 원, 4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과연 지금 같은 자산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지금까지 형성해왔던 이런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에 빠진 거지.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좋아, 자산은 내가 어떻게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갖는다고 쳐.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는 거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몸집도 더 커지고
집도 더 큰 집이 필요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학군이 발달돼 있는 이런 곳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는 좀 더 넓은 집, 큰 집, 그다음에 학군이 좋은 곳 이런 데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남편은 내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불리고 싶고 이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방법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주택은 없다. 왜냐하면 부인의 그 목적은 크고 깨끗하고 넓고 아이들 학교가 가깝고 한 곳에 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의 목적은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조금 환경은 부족하더라도 좀 가치가 있는 집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지. 이제 이 얘기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내가 갔어. 둘이서 먼저 가벼운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두 분이 서로 금슬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슬이 좋지 않고서는 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큰 재산을 어딘가에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이 취합이 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가정에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부부간에 대화가 통해져서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먼저 부인에게 여쭤봤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산다면, 예를 들면 그걸 전세로 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어지는 거야. 전세로 살게 되면 내 자산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허용하겠느냐? 그건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남편한테 물어봤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하려면 내가 가진 돈이 이제 한 5억밖에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7억짜리야. 그럼 이거보다 좀 더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비싼 집을 가지려면 대출을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해서, 대신 내가 거기에 거주할 수 없다는 얘기지. 전세를 끼고 산다는 얘기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원했던 그런 집에 사는 게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된다라는 거지. 사람들은 의미를 종종 혼용을 하는데 왜 이런 부인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일치되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 부부의 예에서처럼 부인은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싶은 거고 남편은 조금 더 가치 있는 집을 소유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거주의 의미와 소유의 의미, 복합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있는데, 거주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집을 매매해서 소유하고서 거주를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그 집에 거주를 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전세금, 그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소유의 의미로서 봤을 때는 그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서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소비의 의미와 투자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자, 소비는 어떨수록 좋은 거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어떻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거주의 의미로서 소비는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야. 반대로 투자의 의미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막 자본을 더 끌어다가 더 큰 자본으로서 더 큰 공장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해내듯이, 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 주택은 더 많은 상승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집값이 비싼 것들이 더 비율적으로, 금액적으로는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하는 방안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기로 한 거지. 첫 번째, 우리가 어디를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먼저 했어. 지금 집은 부천에 있는 옥길동에 있는 헤일라움이라는 집이야. 이 아파트는 5년 전에 임대를 시작해서 5년 동안 살고 나면 분양 전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세가 7억 정도 하고, 그러면 이 집을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 한 1.5억 정도를 제외하면 5.5억이 순수하게 내 돈이 돼. 그러면 이 5.5억 중에 한 1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가 살 다른 보증금으로 생각하고 4억 내지 4억 5천 정도를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자, 4억 내지 4억 5천이라면은 서울 시내에 어지간한 집들, 예를 들면 한 12, 3억 정도 되는 집을 전세 한 8억 정도 끼고서 매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집, 지금은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13억짜리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집값이 조금 더 올라준다면 조금 더 많은 그 자산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지.
대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가진 돈을 상당 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으로 한 1억 정도.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5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 전세금 1억 정도를 월세로 따지면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5억짜리 집이면은 1억에 120 정도. 이렇게 되는 집에 월세를 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매달 120만 원을 내야 돼? 지금 수입이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세를 120만 원씩 내면 내가 어떻게 버텨내겠어?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와이프는 그렇게 월세를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거지. 그렇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5억 5천 중에 1억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줄이잖아? 그러면 5천만 원에 한 130만 원 내지 140만 원 정도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월세가. 나에게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여유돈이 더 생기지. 그러면 아까 120만 원보다는 매달 한 20만 원 정도 더 내지만 20만 원씩 1년이면은 240만 원. 2년 동안 거주한다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더 사용을 하면 내가 그 집에 거주를 할 수 있는데 내가 5천만 원에 더 여윳돈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집에 월세로 150만 원을 주더라도 사는 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만약에 내가 13억에 전세 8억을 끼고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춰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4억, 3억 이렇게 낮추게 되면 물론 총 자산은 조금 줄어들지만 조금 더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부부가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를 봤어.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곳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좀 찾아본 거지.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더 번화하지만 오히려 5천에 150 정도 되는 그런 월세집도 찾아보게 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이제 일치를 하고 그날은 헤어졌어.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만났어. 다시 한번 만났을 때 보다 과감한 결정을 하셨더라고. 어떤 결정을 한 거냐면은 아이들도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기로 결심을 하신 거지. 그러면 제주도로 가게 되면 이미 계약까지 하셨어. 1년에 1,000만 원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보통 월세를 연세로 지불을 하는데 1년에 1,000만 원을 소비하는 거거든. 그래서 1,000에 1,000짜리 집을 계약을 하셨어. 그러면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5억 5천 이 돈을 고스란히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일단 투자를 할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뭐 거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얘기한 옥길 헤일라움 이 아파트도 이미 분양 전환을 다 준비해서 이분처럼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의 이 맛을 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데를 먼저 구입하신 분들도 있어. 그런데 요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이 잘 안 팔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야. 이분도 그런 이제 걱정이 좀 생긴 거지. 내가 다른 데를 계약을 했는데 잘 안 팔리면 어떡하나. 자,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막 상승하는 시기라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먼저 구입하고 지금의 집을 좀 늦게 파는 방법.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나마 두 주택이 다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산 상승에는 더 효과가 커진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는 내 것을 팔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대신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닭 줬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이런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집은 팔았는데 다른 집들이 더 막 가격 상승이 돼서 다시 잡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예 시도 안 한 만도 못한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갈등.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 헤일라움 그 집은 이미 거주를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실거주의 의무가 이미 다 채워졌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집을 구입을 하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3억 집을 샀다고 치자. 그러면 전세를 8억을 줬어.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이 8억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현실에서의 타협이 조금 필요한 거야. 정말 극대화된 그런 이익을 바란다면 비싼 집을 사야지. 그리고 못 들어가면 어때? 나중에라도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감당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전세를 돌리면서 가격 상승을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을 구입을 하자.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한 10억 내지 11억 요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지금 집을 좀 더 오래 가져가는 거야. 전세만 주고 대신 한 5억이라는 돈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황금성이 좀 좋은 다른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걸 다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이제 결정할 일인 거지. 나는 어느 정도 가이드만 해드릴 뿐인 거고. 여기서 내가 진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주하고 싶은 환경과 가지고 싶은 집과의 어느 정도 구분을 가진다면 우리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가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두 개를 한 가지로 보면 항상 그게 어렵거든. 좋은 환경에서 살려면 돈이 부족해서 가질 수가 없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집을 산다면 또 그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했던 거라는 거지. 자, 이거랑 비슷한 게, 내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가게를 구입하는 거랑 장사를 하는 이 가게는 어느 정도 구분을 갖는 게 좋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내 가게에서 내가 장사를 하게 되잖아. 처음에는 내 규모에 맞는 가게를 내가 구입을 했겠지. 그런데 만약에 장사가 정말 잘 돼. 그럼 이 가게를 더 크게 확장하는 게 쉽지 않아. 반대로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이걸 또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내 가게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축소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산으로서 가게를 구입하는 것, 이것과 장사를 하기 위한 가게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결국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게와 사업 재료로서의 가게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야.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도 동일해. 내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해서 사업하는 것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사업이 잘 된다고 늘리고 안 된다고 줄이고 이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임대는 임대업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 이런 기준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지. 사용가치랑 보유가치, 이 두 개는 정말 다르다라는 거지. 사용가치는 비용이고 보유가치는 투자라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앞서 말했던 이분의 경우는 실제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남들이 두려워서 해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우리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제주도로 금방 계약을 했잖아? 이런 실행력, 난 이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야. 김 부장님, 아니 그 양반이 내가 맨날 김 부장이라고 얘기하는 분이거든. 김 부장님, 남들이 두려워서 해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열린 마음만큼 그렇지 못한 다른 이들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